자, 21년도 9월 25번 지문입니다. 자, 헌법은 국민의 기본법과 국가의 통치 조직을 규정한 최고의 기본법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헌법의 특질인 최고의 규범성은 헌법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 규범들은 헌법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여받으며 존속, 자, 이것이 존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장받으므로 자, 법률은 헌법에 합치가 되어야 하며 서로 맞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은 무효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다시 최고 규범, 상위법인 헌법에 준해서 하위법들, 이것이 합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법률은 자, 헌법의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적극적으로 바로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규범 체계상 하위에 있는 이 법 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자, 왜? 이제 헌법보다 더 최고 우위의 법이 있나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이 헌법은 결국 어떻게 자, 스스로를 보장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헌법 자체로서. 자, 다른 법 규범들에는 상위의 법 규범인 헌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는 절대적인 강제 수단이 있어서 그 효력이 보장되지만 헌법은 그 위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헌법은 국가 권력이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헌법 재판 제도와 같은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 규범과는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대요? 자, 바로 자기 보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윗부분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죠? 자, 헌법은 다른 법 규범들과는 달리 스스로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보장성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나 헌법 재판은 일반 소송과 달리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헌법 재판인 경우는 자, 어떻게 일반 소송과는 달라서 국가기관이 그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이를 강제적으로 따르게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대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 국가 권력을 포함한 헌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들이 이를 존중하는 조건하에 실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대여금 지급 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본다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기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자, 헌법 재판의 경우는 자, 어떠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해도 입법부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입법으로 하여금 자, 이것을 강제로 지키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없습니다. 자, 입법이 어디죠? 입법자가 누굴까요? 법을 만드는 국회죠. 자, 이것들이 결국 그것이 안 할지라도 이게 강제성을 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따라서 헌법의 최고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무엇에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윗부분과 연결한다면 어떤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자, 서로 간이 동의가 되고 그리고 존중하는 조건이라는 것 자, 그것인 경우에 나름대로 효력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자, 헌법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공통의 가치를 연결고리로 해서 자, 국가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은 국가 내에서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할 기관과 그 다음에 절차를 규정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국가 작용을 체계화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데 그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 두 번째 자, 헌법은 국가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인 공통의 가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력 제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헌법을 가지고 이 법을 지금 가지고 국가가 그 권한을 지금 막 함부로 지금 휘둘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통해서 헌법은 처음부터 조직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악용이나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헌법에 대한 어떤 그 정의와 그 다음에 이 헌법이 지금 최고 최고 규범으로서의 어떤 이 특징 때문에 자기 보장성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법은 지금 어떤 다른 법원하고 좀 달라서 법원의 어떤 판결과 달라서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을 띠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서 이 헌법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나름대로 어떤 국가 내에서의 갈등 해결과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권력 제한성이라는 걸 갖고 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로 갈게요. 자, 헌법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 중에 이 헌법 해석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의 어떤 자, 관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점. 자, 헌법을 바라보는 이 관점으로는 자, 여기서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그다음에 통합적 헌법관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네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입니다. 자, 헌법을 자, 국가의 자, 조직과 그다음 작용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보는 관점. 자, 이게 법 실증주의적 관점입니다. 실증이니까 실제 사례 거기에 증거가 되거나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건 권력자의 어떤 자의적 통치를 배제하고 자, 자의적, 임의적인 어떤 통치.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좋아. 그래서 지금 권력자가 마음이 되게 오늘 되게 좋아요. 야, 오늘 제가 그냥 용서해줘. 내일 됐는데 비가 와요. 기분이 오늘 꿀꿀한데 저놈 사형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임의로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런 권력자의 임의적인 통치를 배제하고 법 규범에 의한 통치를 지향합니다. 법 규범에 있는 그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국가는 강제적 법 질서이고 자, 헌법은 실정 법 질서에서 세상의 규범이며 국민은 법 질서에 복종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여기는 이 법 실증주의자의 입장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자, 이것도 한계가 좀 있는데요. 법 실증주의적 헌법학자들은 존재적 요소인 도덕 또는 자연법을 배제하고 당위라는 것은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것, 마땅히 해야 할 헌법학의 연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학의 정확성과 그 다음에 엄격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확보, 자, 여기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로 문제가 있네요. 이 법 실증주의는 산업화나 다원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라 변화된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졌고 정해진 법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자, 결국 실정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상황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넌 처벌받아야 돼. 자, 뭔가 지금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옛날 걸 그냥 그대로 고집하고 그냥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것을 지금 한계점이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자, 헌법 권력의 재정 권력의 근본적 결단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주권자인 헌법 재정 권력자의 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헌법은 내용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힘을 가진 자, 곧 헌법 재정 권력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립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자, 결단주의적 헌법가는 정치 세력들의 일정한 타협의 결과, 즉 정치 결단적 요소를 인정하고 자, 헌법의 현실적 배경을 설득력 있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일정한 어떤 타협이 여기서 허용이 되고 있네요. 지금 타협의 결과가. 자, 그러나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하고 현실적 영향력만을 강조해서 국가를 권력 투쟁의 장이 되게 하고 독재자의 결단이고 국민의 의사라는 논리로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 독재자 그래도 어떻게 지금 국민이 나한테 힘을 실어줬어. 내가 지금 갖고 어떻게 이렇게 이걸 지금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통합론적 헌법관이 되겠는데요. 자, 헌법을 국가 통합을 위한 법 질서로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혼란한 어떤 국가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네요. 그걸 완전한 통일체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갱신이 뭐야? 다시 새롭게 바꾸는 것. 계속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론적 헌법학자들은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새로운 통일체로 형성하기 위한 도구로 헌법을 인식을 합니다. 이게 도구가 돼버렸네요. 헌법이란 공감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의 통합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통합적 헌법과는 헌법을 완성물이 아닌 하나의 뭐로 봤다? 여기에서 과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적 상황과 다원적 산업 사이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합니다. 아까 이건 어디서 설명 못했던 거죠? 바로 위에 있었던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지금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에서는 외려 어떻게 다원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래 외려 거꾸로 이 위쪽에서는 여기 위에 있었네. 여기 산업화나 여기는 법 실증주의적 입장이네요. 여기 있네. 여기 변화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못했는 한계점을 갖는 법 실정주의 반대적 입장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통합론적 헌법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통합의 어떤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성은 소리하고 그 다음에 통합 과정을 너무 조화롭게만 보아서 갈등의 요소를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장일단이 하나씩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것저것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대쪽을 놓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헌법이란 어느 한 요소에만 환원시킬 수 없는 국가라는 현상의 기본 질서이므로 헌법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을 고찰을 해서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나 헌법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헌법관을 함께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특정한 것에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왜? 거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론 정리 마치겠습니다.